안녕하세요. 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1월 8일 정확히 오후 9시 14분입니다. 지금 요새 좀 많이 바쁩니다. 제가 원래 연말이랑 연초에 좀 덜 바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컨텐츠 한번 찍었는데 그 변호사 업계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원래 비수기인데 이상하게 요번 연말 연초에는 좀 굉장히 바빠요. 그래갖고 제가 좀 막 정신이 없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약간 좀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0년 변호사 수첩입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여기 2019년 변호사 수첩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변호사 이호진이라고 나오고 서울지방 변호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한변호사협회라고 가장 큰 협회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지역별로 서울이면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러니까 지회라고 해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제 변호사들 모두 가입되어 있는 건 안 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별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 좀 크잖아요. 그래서 경기 북부, 경기 서부, 서부가 있나? 서부 잘 모르겠네. 경기 북부, 뭐 경기 중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부산 같으면 부산 지방 변호사 있고요. 다른 변호사회는 아마 안 줄 거예요. 이게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이렇게 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연말이 되면 다음 해 쓰라고 변호사 수첩을 이렇게 제작해서 줍니다.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이거를 되게 만족스러워해요. 그래서 다른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이 이거 보고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이런 것도 해주는데 왜 우리 지회는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받은 겁니다. 제가 사무실 이전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 12월 초쯤 되면 나오는데 예전 사무실로 이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왔습니다. 색깔 아주 괜찮죠? 잘 뽑은 것 같아요. 아주 만족도 높습니다. 2020년 동안 또 2020년 올 할인도 그리고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해볼까 좀 이렇게 준비해서 알려드릴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 수첩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그 변호사가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좀 문과니까 뭐 문과에서 그래도 뭐 공부를 좀 잘하면 법조인을 하고, 이과에서 공부 좀 잘하면 뭐 의대를 가서 뭐 의사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세대 차이 나나? 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막연히 그냥 문과니까 나중에 성적 좋고 공부 잘하면 변호사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대를 가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변호사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질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질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자질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를 잘한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 지금 친구들도 갑자기 로스쿨을 가서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직접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학교폭력 이야기를, 이제 사건을 많이 다루니까 학생들 많이 접하잖아요. 학부모님도 많이 접하잖아요. 학생들도 저도 나중에 변호사님처럼 변호사가 돼서 법조인이 혹은 법조인이 돼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법적으로 도움 주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되려면, 변호사가 되려면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도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90% 이상 확신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글을 잘 써야 돼요. 글 솜씨가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칠판이 지금 없으니까 여기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변호사가 되면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보다는 글을 많이 써서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으로 제출을 많이 해요. 소장도 글로 돼 있죠. 원고의 소장. 그냥 피고가 소장 받으면 답변서도
글로 써서 제출해야 돼요, 법원에. 그 다음에 소장 쓰고 답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답변서에 또는 재반박을 또 이제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다 준비서면이라고 통칭합니다. 그것도 다 글이에요, 글로.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어떻게 보면 편지 쓰는 거예요. 글로 다 해야 돼요. 대신 굉장히 논리적인 편지죠. 법리를 포함시켜서. 근데 그렇게 글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대부분 이제 막 드라마에서는 막 말로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맞긴 맞지만 비중을 따지자면 글이 70 이상입니다. 말은 30 이하고.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냐면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돼요. 쭉 법률과 관련된 문서를 이렇게 쭉 써요.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글을 쓰면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가운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점으로 하나씩 이렇게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서면을 써야 잘 쓴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법원에서 보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증거가 딱딱딱딱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증거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게 변호사의 제일 덕목입니다. 글을 잘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보면은 저도 이제 뭐 항상 준비서면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서로 변호사들끼리는 글을 주고받잖아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러면 글 잘 쓰는 변호사님들이 간혹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서면 잘 썼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판사님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설득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재판 결과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글을 잘 써야 된다.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건 좀 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냥 제 생각에는 책만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 책만 읽는 거. 그게 글을 잘 쓰는 거가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보면서 본인이 이제 리딩도 하지만 라이팅도 해야죠. 그러면 진짜 글 엄청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대학교 갈 때 언어 영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책만 읽은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확실히 어렸을 때 책만 읽은 게 나중에 성인 돼서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서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여태까지 계속 글을 강조했지만 말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말도 어느 정도는 좀 잘해야 된다. 실제 재판을 가면 변호사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아까 글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고 측 오늘이 2020년 1월 8일 제출한 준비서면 그대로 진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서면에 담겼던 모든 그 내용들을 다 법정에서 입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진술 간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재판 전에 서면을 다 쓰고 나가서 매달자 준비서면 진술하시고요. 판사님 얘기하면 예 한마디 하면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다 그냥 말로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을 그래도 잘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떠냐면 증인신문할 때. 증인신문할 때는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내놓기는 하는데 그땐 다 말로 해야 됩니다. 진짜 증인 불러놓고 그 증인 신청한 사람이 주신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대 변호사님이 반대신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재반대신문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판이 증인신문 기일 아니고 일반 기일이면 짧게 끝나요. 생각보다 막 오래 안 해요. 근데 이제 증인신문 하면은 막 1시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재판합니다. 말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증인신문 기일 아닌 기일에도 판사님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물론 서류는 다 써서 냈어요. 이미 준비서면으로.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꽤 중요해요. 순발력이 좀 있어요. 순발력. 그게 실력이기도 한데 판사님께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에 빠릿빠릿하게 질문 답변도 잘 해야 판사님한테 좋은 인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거랑도 조금 관련된 건데 말을 잘해야 의뢰인이랑도 소통을 잘할 수 있죠. 의뢰인이랑도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을 잘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 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글 쓰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100%는 아닙니다만 성격이 좀 외향적인 분이 변호사로서의 더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막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막 옛날에 지금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고시생들을 그릴 때 막 검은 뿔테 안경 쓰고 밤새 책만 보고 친구들이랑 별로 교류도 없고 말없이 그냥 책만 묵묵히 보는 고시생들. 그러한 전형적인 고시생들은 오히려 변호사로서 나중에 실무에 나오면 업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성격이 좀 외향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업이라는 게 그냥 공부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판사님 하면 돼요. 판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소통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자기 방 안에서 기록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거 잘 보고 판결문만 잘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별로 외향적이지 않고 되게 내향적이고 정적인 분이라도 잘 하실 수 있죠. 근데 검사님이나 변호사님을 하시려면 성격이 좀 외향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의뢰인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건 수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맥 관리도 중요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고 어울릴 수 있고, 그 다음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면 더 좋고요. 점점 자질이 많아지는데 아무튼 그런 좀 소심한 성격보다는 내향적인 성격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변호사님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좀 성격적인 부분인데 깡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지,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막 이런 끈기 있잖아요. 이런 재질이 좀 중요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정에서 솔직히 주먹이나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영화 아시죠? 검투사 대신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쌈딱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 다음에 막 그런 투지, 끈기, 그 다음 깡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확실히 그런 분들이 보면은 더 전투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변호사가 항상 싸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화해나 중재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너무 쌈딱같이 달려들면 화해나 중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변호사들끼리 안에서는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저 변호사님 너무 저렇게 심하게 왜 저러시냐, 이런 볼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깡이나 끈기가 있으신 변호사님, 그런 기질이 있어야 변호사로서 더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업계에 있어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좀 무뎌야 돼요. 스트레스를 너무 막 민감하고 너무 막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서도 변호사님이신데 너무 막 예민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시면 송무 변호사 못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그런 분이면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송무 변호사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내 변호사는 뭐 직장인이랑 다름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직장인과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기에는 소송을 하는 송무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게 소송의 승패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의뢰인과의 소통, 여기서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의뢰인님들 중에서는 상식 밖의 요구를 변호사님한테 한다거나 책임을 전가하시려는 의뢰인분들도 계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냥 사안이나 똑같은 어떤 요구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제가 좀 기운이 많이 다운돼 있으면 스트레스에 더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예민성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같은 사안이더라도 제가 좀 다운되거나
좀 힘든 상황이면은 굉장히 그게 똑같은 사안이라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 그러한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좀 드렸는데요. 그래도 자신의 성격과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잘 비교해 보시면서 만약에 변호사를 하고 싶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 가졌으니까 변호사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좀 나랑 안 맞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로 설정이나 이런 거에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리고 여러분께서 흥미나 관심 가지실 만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